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유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제가 벗고 이제 강연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거리를 갔는데 얼추 2m가 넘어서 이제 얼굴 같이 보면서 이렇게 강연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철균 원장님께서 복부 말씀하셨는데 저는 얼굴 전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도 바로 얼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19년도에 영광스럽게도 초청을 받아서 마취로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제 이제 본업과 본 전공에 해당하는 얼굴에 관한 이야기를 쓴 장편 소설 얼굴로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린 친구들 와 있는데 그야말로 이 유서 깊은 흥사단을 제가 알아보니까 1913년도에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최초로 설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민족 정신을 드높이는 흥사단에서 이런 어린 친구들과 함께 또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강연이라기보다는 재밌는 사진들, 얼굴 사진들 많이 보여드리고 또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독자님들의 의견도 같이 들어가면서 토론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소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울의대 졸업하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성형외과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업한 지는 지금 16년째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전작 마취를 통해서도 그랬지만 삶과 죽음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문학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작품들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차례를 크게 이제 4가지 정도로 뽑아봤는데요. 제일 처음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우리 얼굴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진화의 역사의 산물로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3번째로는 이제 이번 작품 얼굴에서 다루었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명해진다?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가 또 유명해진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본래의 면목, 즉 우리에게 어떤 불변의 얼굴이 주어져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퀴즈 내드리는데 이게 누구 손일까요? 한 방에 맞춰버리셨네. 이렇게 허무하게. 어쨌든 한번 보시죠. 같은 손인데 이 손만 보고선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을 맞추기 어렵죠. 만약에 이런 손이라면은 맞출 것 같아요. 그렇죠. 안중근 의사 손. 근데 이제 이렇게만 보고 잠시만요. 이렇게만 보고 우리가 맞춘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은 원래 사진은 여기서 손을 제가 발췌를 한 겁니다. 1920년도 사진. 그거보다 조금 더 젊었을 적의 사진이죠. 부산의 청년대 모습입니다. 네네. 저기 오늘 초상화까지 다 걸려있는 걸 대강당에서 이렇게 만나뵙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나 얼굴을 개인의 정체성으로 인식을 합니다. 손을 보고서는 알 수 있는 거는 아까 봤던 안중근 의사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이 얼굴은 우리의 정체성도 결정을 하지만 또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얼굴은 육신의 중심이라고 하고요. 얼굴로 주로 먹고 마시죠.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 다 얼굴로 하는 것 같아요. 숨을 쉬고 말을 하는 것도 다 얼굴에 집중되어 있고요. 감각기관도 다 얼굴에 집중되어 있죠. 또 즉각적으로 우리가 사람 얼굴을 보면 대충 나이들은 다 추정을 하죠. 나이, 성별, 또 건강 상태, 기분까지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평가하는 것, 또 인간관계에서 어떤 이 매력을 서로 발산하는 것, 다 얼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얼굴은 사회적인 신분이자 나침반이며 우리의 사회적 우주다라고 데니얼 맥닐이라는 분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요즘 그 정체성 얘기를 사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정체성이라는 건 과연 누가 제일 먼저 말을 했을까요? 여기 지금 보이는 에릭 에릭슨이라는 독일 출생의 미국 정신 분석학자가 이 정체성에 대한 단어를 이제 정립을 하고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정체성이라는 얘기가 이때 시작된 거죠. 그래서 정의를 보건대 상당 기간 동안에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는 고유한 실체로서의 자기에 대한 경험이다. 즉 자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우리의 정체성이 일관되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이것도 너무 쉽게 맞춰버리면 허무할 텐데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이분은 또 누굴까요? 네, 우리 저 원장님께서는 금방 알아보시네요. 네. 그 두 사진 사이에 우리 안창호 선생님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셨을 그 아마도 시절의 사진인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인식하는 얼굴이죠. 근데 아마도 뭐 20세 즈음의 얼굴에 해당하는 이 삿갓을 쓴 얼굴, 또 아마도 59세, 60세 즈음이셨을 것 같은데 동호회 사건으로 우리 옥중에서 옥고를 치르던 시절의 이 사진을 보면 얼핏 알아보기 힘들죠. 네. 사람 얼굴은 사실은 정체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정체성이 과연 정체되어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은 또 누굴까요? 아, 역시 눈썰미는 대단들 하십니다. 맥컬리 컬킨. 네. 이 배우를 아는 사람이면 연배가 좀 되신 거예요. 네. 물론 최근에 이제 재방송들 많이 했겠지만 지금 이런 성장 과정을 쭉 이렇게 이어서 보지 않으면 아까 그 사람 맨 첫 사진을 봐서는 모를 수가 있죠. 사람 얼굴이라는 거는 계속 변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배 사진을 하나 띄웠는데요. 이 배 이름이 테세우스의 배랍니다. 우리 크레타 섬에서 괴물 미노타우루스를 물리친 테세우스가 탔던 그 배인데 그리스 아테네인들이 기념을 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걸 없애지를 않고 계속 보관을 했었나 봐요. 근데 세월이 오래오래 지나가니까 판자가 하나 썩고 둘 썩고 계속 썩는 거죠. 근데 원상을 유지는 해야 되니까 판자를 계속 교체를 하다 보니 이제 플루타르코스가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이 배가 최종적으로 마지막 판자 하나까지도 다 교체가 되면 과연 이 배가 테세우스의 배일까 하는 의문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들도 하루에 3,300억 개가 새로 교체된다고 해요. 평균 80일이면 원래 있던 세포는 하나도 없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 거울을 보는 이 얼굴이 80일 이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포들로 구성된 얼굴이라는 거죠. 그럼 과연 이 얼굴이 같은 얼굴일까 하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자, 이 그림은 누구의 무슨 그림일까요? 우리 꿈나무들 혹시 이 그림 본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자,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김명국이라는 화가가 그린 달마도 17세기 작품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이제 일본으로 통신사를 보내게 되면 일본 사람들이 이 그림 한 장을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내놨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 그림 자체도 일본에 있던 거를 다시 갖고 와서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달마대사는 석가모니 부처로부터 28대 법통을 이어받은 조사라고 그러고 중국 선종의 초조 대사이십니다. 이분은 원래 인도 사람이었던 거죠. 인도의 어떤 왕국의 세 번째 왕자였는데 오로지 이 사람의 관심사는 자기 자신의 본성을 아는 것. 도대체 내가 누군가,
나라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궁금하게 여겼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림을 보면 누구나 뭐 한 번 보면 알 수 있죠. 부리부리한 눈, 무서운 얼굴. 선글라스 딱 끼면 완전 마피아죠. 근데 과연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스님이 되셨는지 궁금할 따름이죠. 그래 이제 설화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마을에 큰 구렁이가 나타나서 피해를 막 주니까 이 달마대사가 선정산매에 들어서 자기 몸을 벗어나서 구렁이의 혼을 밀치고 들어가서 이 구렁이의 몸을 멀리 치워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못생긴 곤륜산 신선이 잘생긴 이 육신에 혼이 빈 걸 보고 와서 그냥 입고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뒤늦게 온 달마는 어쩔 수 없이 눈이 부리부리하고 못생긴 육신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또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혹시 달마대사가 고정된 얼굴 혹은 신체에서 나 스스로 굉장히 초탈해 있다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육신을 입고 다닌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내 얼굴이 나의 정체성인가 하는 질문을 이 달마도를 보면서 또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영화 혹시 보셨나요? 아바타. 네. 그 와중에 또 세월이 또 한참 지나갔죠. 전직 해병대 병사가 이제 하반신 마비가 돼 있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이 과학 기술로 만들어낸 아바타에 이제 영혼을 연결해서 그를 대신 조정하면서 이제 활동을 해나가는 그런 영화였죠. 그러면 이 아바타가 나일까요? 실제 육신은 자유가 없고 잘 움직이지 못하는데 정말 자유롭게 자기 원래 몸보다도 더 자유롭게 활동하거든요. 근데 엄밀하게는 이 얼굴은 자기 얼굴은 아닐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 육신이 정말로 뭐 사지마비가 다 되고 정말 이제 노화가 돼서 더 이상 끌고 다닐 수 없는 몸이다 했었을 경우에 이런 아바타를 만들어서 내 영혼을 옮긴다고 하면 옮겨 가시고 싶은 분 아무도 없네요. 원래 자기 익숙한 몸이 아니면 그죠? 자기라고 느끼기가 힘들죠.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자기 복제 시대가 돼서 나하고 비슷한 얼굴, 비슷한 육신, 더 젊은 몸을 만들어서 옮겨가게 되면 그게 진짜 나일지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미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일들이니까요. 자, 두 번째로 있죠. 얼굴의 진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계란같이 생겨있기도 하고요. 살 같기도 하고. 네, 방패 같기도 하고. 근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 확실히 뭔지를 알겠죠. 네. 유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첫 며칠 동안 한동안에는 이제 시력이 없다가 이제 시력이 딱 들어오게 되면 이 무의미한 조합에 해당하는 왼쪽보다는 오른쪽에 본능적으로 시선을 더 많이 준다고 해요. 즉 우리가 뭐 학습을 배운 것도 아니고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백지 상태 어린 아이들도 시력이 뜨이기만 하면 눈, 코, 입을 갖춘 저런 형태의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학습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도. 그러면 이 눈, 코, 입의 배열을 이렇게 가진 패턴이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고 우리 본능에 새겨질 정도로 오래된 패턴일 텐데 왜 눈, 코, 입이 순서가 눈, 코, 입일지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이쪽처럼 눈이 턱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코가 하늘을 향해 있거나 입보다도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매일 얼굴 보니까 눈, 코, 입 요 순서가 제일 그냥 편안하게 느껴지고 당연한 걸로 생각되는데 콧구멍이 이 위로 가 있게 되면 비 오는 날 어떻게 될까요? 숨 못 쉬겠죠. 또 한 가지는 원래는
입을 통해서 음식이 들어올 때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냄새 분자를 맡으려면 당연히 이 수호장벽으로 입 바로 위에서 코가 이상용으로 체크를 해야 되겠죠. 예.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 앞으로 이제 왜 이렇게 생겼는지를 진화론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뭔가 눈에 띄는 것이 보이십니까? 얼굴. 네. 얼굴이 맨 위에 있는 돌무더기를 좀 보신 거죠. 네. 이 그림은 어디서 찍은 사진일까요? 화성. 네. 양 이사님 다 맞추셨네요, 오늘. 네. 이 그림은 1976년도 나사에서 무인 탐사선 바이킹 1호를 보내서 찍은 화성 표면의 지형인데요. 심지어는 이런 아무 의미가 없는 돌무더기들에서도 우리는 얼굴을 찾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한때 화성에 생물체가 발견되었는데 미국 정부가 이걸 숨기고 있다고 그 증거로 이렇게 돌아다니던 사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2001년도에 다시 나사에서 촬영을 했다고 해요. 같은 위치에 같은 돌무더기인데 오른쪽 그림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냥 돌인 거죠. 이게 이제 햇빛이 미묘하게 딱 얼굴을 그림자로 만들어줘서 이렇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파레이돌리아라고 얘기하는데 일정한 패턴이나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어떤 본능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얼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이 능력이 운의 방추상회에 다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핸드폰 사면 기본 앱이 깔려 있죠. 그런 식인 거예요. 이거는 설치할 필요도 교육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얼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얼굴이 왜 이렇게 중요했을까요? 네. 앞으로 쭉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이는 그림은 지구상에 등장한 최초의 얼굴이랍니다. 우리가 화석으로 찾아낼 수 있는 최고 오래된 얼굴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최초의 얼굴이라고 거의 봐도 되겠죠. 물론 그 이전에도 뭐 유사한 형태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화석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는 오파비니아라고 해서 무려 5억 4천만 년 전의 얼굴입니다. 여기 눈이 보면 몇 개일까요? 눈이 까맣게 생긴 게 눈이 5개입니다. 그리고 길게 생겨 있는 게 코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먹이를 잡아서 그 밑에 있는 입으로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생긴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의 직계조상의 얼굴을 한번 따져보자면 물고기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A라고 표현되어 있는 데는 척삭동물. 우리 요새로 말하면 꼼장어 그런 거 드셔보셨나요? 꼼장어 좋아하시나요? 네. 우리 얼굴의 기원이 먹장어와 같은 그런 척삭동물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네. 그러고 이제 어류로 내려가서 좌우 대칭의 어떤 감각기관들을 갖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 맨 위에 있는 이 그림이 뭘까요? 네, 엄마 뱃속에 애기 테라 얼굴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꼬리도 있고요. 여기 얼굴 있고 눈도 있는데 여기 이렇게 무슨 체절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가미활. 발생학적으로 보면 물고기들하고 같은 기원을 가진 구조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은 귀로도 변하고 턱으로도 변하고 여기 있는 설골 이런 구조물들도 변하는 거죠. 그래서 성형외과학에서는 귀 앞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거나 혹은 혹이 나와 있는 어린이들을 수술을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서울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도 소아병원에 가면 프리오리큘라 피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단명이 계속 붙어요. 이게 물고기에서 있었던 아가미 그 흔적 기관이 제대로 변화가 되지 않아서 잔존물로 남아 있어서 계속 열나고 거기서 찌꺼기가 끼고 막 그런 질환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얼굴이 어류에서부터 점점점 변화돼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인간이 이렇게 발달하면서 이제 집게들 선조들을 얘기한 건데 그림에 보면 어류에서 이제 양서류를 통해서 이제 파충류 변에서 파충류 얼굴, 그 다음에 포유류의 얼굴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은 눈, 코, 입이 이렇게 저렇게 모양이 조금씩 변하면서 우리 얼굴을 만들어 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원숭이 같이 생긴 얼굴은 원숭이일까요? 아니면 유인원일까요? 원숭이는 꼬리 나 있고 유인원은 인간에게 가까운 꼬리 없는 영장류죠. 네. 양쪽의 그 특징을 다 갖고 있는 우리 먼 조상의 얼굴일 수 있는 거다. 네. 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건 얘기 많이 들었었죠. 네. 동부 아프리카가 점점점 건조해지면서 이제 먹을 게 과일이 이제 줄어드니까 땅으로 내려와서 결국은 땅 속에 있는 거를 파먹어야 되니까 턱이 굉장히 커지고 이 입이 주둥이가 이빨도 어마어마하게 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얼굴이 변화가 된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호모 하빌리스 우리 이제 직계조상이라고들 얘기하는데 뇌가 점점 커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협력을 통해서 사냥을 하게 되고 하니까 주둥이는 조금씩 들어가고 뇌는 점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호모 에렉투스 뇌 크기가 절대적 상대적으로 점점 커지고 얼굴 하부가 이제 주둥이가 점점점 축소되고 뛰어다니면서 또 사냥해야 되니까 털은 줄어들고 땀새는 증가하고 이렇게 계속 변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의 직계라기보다는 한 3촌 정도라고 될까요? 완전 직계는 아니지만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의 이 유전자의 5%를 우리가 우리 몸에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두개골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인간이 점점 진화하면서 턱끝이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입은 들어가고 그래서 턱끝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 때 이런 부분을 더 유기시키기도 하고 이마는 점점 수직에 가깝게 되고 뇌 용량은 약간 줄어들었다고 그리고 우악스러웠던 눈썹뼈가 점점 좀 줄어드는 거죠. 그런 변화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얼굴을 갖고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의 진화가 계속 유지되면 어떻게 될 건가를 추정으로 만든 그림인데 원숭이에서 출발해서 지금 우리들 턱이 아까 턱끝이 점점 좀 발달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게 더 뾰족해지고 이마도 더 튀어나오고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먼 미래에 우리 자손들은 저렇게 얼굴이 변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진화의 선택학이 점점점 저쪽으로 가니까. 주걱턱이 많이 진화를 한 거네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이제 턱 끝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남자하고 여자하고도 또 약간 틀리거든요. 그것도 조금 이따 얘기 나올 텐데 주걱턱이 그러니까 턱 끝을 더 볼륨을 증가시키는 걸 성형외과에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그건 자기들도 뭔가 환자분들도 공부를 안 한 사람이더라도 턱끝의 볼륨이 더 증가할수록 매력도가 증가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남자는 약간 넓게, 여자는 약간 뾰족하게. V라인, U라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과연 매력적인 얼굴이란 어떤 특징을 가진 걸까요? 성형외과에 가서 도대체 어떻게 변신이 되게끔 요구를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얼굴의 유전적인 형질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자연 선택과 성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즉 적자 생존을 위해서 환경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해서 형질이 변화가 된 게 자연 선택이고요. 남녀 간에 이성을 이렇게 만나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 시점이 바로 성 선택인 거죠. 그래서 자연 선택에서는 한 개체가 나고 자라고 생존하는 데 유리한 형질이 선택이 된 거고 성 선택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배우자 선택 시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면 임신과 출산 또 수유와 양육에 유리한 형질일수록 매력도가 높게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남자들이 허리가 잘록한 허리 또 풍만한 유방 이런 데 매력을 느끼는 거는 자신의 이 이세가 수유도 잘 받고 잘 골반에서 잘 정착돼서 잘 출산까지 견딜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본능적으로 생각해서 더 매력을 느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광고처럼 우리의 이 시각에 많은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축적돼서 후천적으로도 사회문화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미인상을 좌우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퀴즈 하나 드릴게요. 자, 그림이 지금 남자 그림 2개, 여자 그림 2개인데 어느 쪽이 더 매력이 있게 느껴지시나요? 이거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바로 맞추세요. 오른쪽, 왼쪽이라고 느끼시는 분. 왼쪽. 아, 왼쪽. 한 분이시네요. 네, 우리 이사님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큰 차이는 없는데 입이 약간 빗돌죠. 네. 오른쪽은 컴퓨터로 고정을 한 거예요. 각도를 내려서.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는데 이거를 고정하고 눈썹 위치도 약간은 교정을 한 거예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좌우 대칭인 얼굴에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도 왜 그러느냐 생각을 해보면 좌우 대칭인 얼굴이 한쪽이 찌그러졌다는 것은 뭔가 결손이 있다 그러는 거는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에 그쪽에 기생충이 됐던 사고가 됐던 뭔가 타격을 입은 걸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뭔가 건강하지 못한 뭐가 있을 거야 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매력적인 얼굴을 추가로 한번 또 알아볼게요. 성형외과에서 결국 추구해야 될 요인들, 요소들 그리고 이게 파워포인트를 했는데 지금 깨지네요. 잠시만요. 네, 어쨌든 말씀드려볼게요. 좌우 대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자는 더 여성스럽게, 남자는 더 남성스러울 때 이 번식과 양육에 유리하죠. 또 한 가지는 같은 여자라도 더 2차 성징이 많이 발달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요소들을 더 가질수록 자손을 더 많이 퍼뜨릴 수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 거죠. 또 기왕 같은 얼굴이라면 피부도 맑고 잡티도 없고 젊어 보이는 쪽이 더 어려 보이고 또 나이가 너무 들지 않은 걸로 인식되기 때문에 젊을수록 매력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적 능력과 각성 상태도 굉장히 매력도에 많이 좌우를 합니다. 사실은 이마가 더 많이 발달했다고 해서 지능이 더 높거나 한 거는 아닐 텐데요. 본능적으로 이마가 발달할수록 더 뇌용량도 크고 더 지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검은 눈동자의 이 노출량이 많을수록 졸려 보이지 않고 지금도 이렇게 우리 독자분들 중에 눈이 작아 보이면 자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주무시는 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쌍꺼풀 수술의 진짜 목적이 사실은 이런 각성 수준의 상승에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쌍꺼풀이 없으면은 조금 환한 표정하고도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눈썹을 찡그리게 되면 눈썹도 이렇게 무섭게 변하지만 눈 크기도 작아지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화를 낸다? 그럴 것 같으면 도망가야죠. 그러니까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쌍꺼풀 수술은 단순히 눈에 주름을 만드는 게 아니다 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 눈을 보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검은 눈동자 노출량이 적고요. 조금 환해 보이고 졸려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들 중에 원장님 저는 학교에서 안 자는데 자꾸만 선생님이 저보고 잔다고 그래요. 억울해서 저는 눈 수술할래. 그런 얘기 항상 진짜로 있었어요. 지금 이 친구도 쌍꺼풀 수술한 이후로부터는 굉장히 밝고 명랑해 보이지 않나요? 네. 즉 이런 눈들이 그리고 잠시만요. 이런 눈들이 어떻게 보면 주름이 하나 더 생겨서 예뻐진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내적인 특질들, 상냥한지 아니면 거친지 이런 것들하고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눈 수술은 작은 눈을 크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건강과 영양 상태에서도 또 우리가 매력을 틀리게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결혼 안 하신 남자 독자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어떤 스타일의 헤어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이상형 여자. 긴 생머리, 그죠? 윤기 나는 긴 생머리. 그게 왜 매력적으로 자꾸 느껴질까요?
그게 건강해서 자손도 잘 커트릴 수 아, 네. 오. 정답을 오늘 맞춰주셨네요. 바보 네, 긴 생머리라는 거는 머리가 하루아침에 자라는 거 아니죠. 장기간 동안의 영양 상태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석푸석한 머리를 가졌다면 시집 오기 전에 잘 못 먹었나? 애는 잘 낳을 수 있을래나? 걱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악한 남자들이 장기간의 내신 성적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영양 상태 좋았는지. 네.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지위에 의해서도 또 선호하는 미에 대한 기준도 많이 변했다고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신기한 얘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성형외과에 오는 환자분들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뉠까요? 남자와 여자로도 나뉠 수 있겠고 또 네, 다친 사람 아니면 건강한 사람. 우리는 재건 성형도 있고 미용 성형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자기 스스로 평균보다 외모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그룹이 있고요. 또 한 그룹은 자기 스스로 예쁜데 더 예뻐지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네. 그래 보면 눈, 코 다. 예를 들어서 코 높이가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낮은 사람들이 있고 더 높은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가운데 제일 많겠죠. 근데 보통 코가 친구들보다 낮아요 하는 얘기들을 하는 게 이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을 향해서 어쨌든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콧대가 예쁜데도 불구하고 저는 모델 할 건데요. 연예인 할 건데요. 그러면 어딘가 더 올라가기는 할 텐데 무한정 높인다고 예뻐질까요? 그거는 아닐 수도 있겠죠. 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 세 명의 여자를 컴퓨터로 합성한 사진이 네 번째 여자예요. 이 넷 중에 누가 제일 예쁜가요? 네 번째가 제일 낫죠, 그죠? 그럼 왜 우리가 네 번째 다 이 평균을 낸 거를 좋아할까요? 어떻게 보면 제일 평범한 얼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눈, 코, 입이 전부 다 평범하기도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네. 연구를 해본 이제 심리학자들 얘기로는 극도로 평범하지 않은 얼굴에 대한 혐오가 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어딘가를 다쳤다 혹은 어렸을 때 잘 못 먹어서 아예 얼굴이 못 자랐다, 병을 앓았다. 그런 거는 아무래도 불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자꾸만 회피하려는 거죠. 그래서 평균성에 대한 선호가 일단은 생존 확률을 높여주고 자식 번식 확률을 높여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흔히 딸들은 아빠 닮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그러죠. 그것도 왜 그럴까요? 아빠 얼굴을 제일 많이 봤기 때문에 자기 머리 안에 있는 평균치가 아빠에 가깝게 근접해 있는 걸지도 모르는 거예요. 계속되는 그 기억의 축적 속에서 이런 평균치를 낸 거가 자기 머리 안에 아빠 얼굴이 떡하니 앉아있을 수도 있는 거죠. 부인하네요, 우리 꿈나무. 아빠 싫어요. 네,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성형외과에 와가지고 어떤 분은 코에 보형물을 넣는데 제가 한 4mm짜리 권해주잖아요. 그러면 원장님 택도 없어요. 저는 7mm 아니면 전 수술 안 할 거예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7mm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거든요. 보통 평균 제가 수술할 때 4mm 넣어요. 이제 이렇게 통계 딱 내보면 한 달에 3mm, 4mm. 그리고 매부리코인 사람은 해보면 뭐 1mm, 2mm짜리도 있는데 7mm를 넣었었을 때 과연 후회 안 할까요?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평균적인 얼굴이 여기 매력도 이제 0 기준이고 여기가 이제 굉장히 그 모델 활동하는 사람, 뭐 패션 모델, 배우 이런 사람들을 평균 낸 거를 그 100으로 했었을 적에 컴퓨터로 그 차이를 2배로 증가시킨 거예요. 200%, 400%, 600%. 자, 여자 같은 경우는 턱이 더 갸름해지죠. V라인으로. 이게 이제 더 여성스럽게 보이는 쪽으로 변화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너무 세게 변하니까 약간 원숭이상으로 변하죠. 그렇죠? 거꾸로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강턱이 되는 거예요. 남성성으로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예쁜 얼굴은 평균이면서
평균보다는 약간 더 강한 자극, 그 정도에서 결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성형외과 의사들이 환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무조건 높게 크게만 갈 거는 아니고 조금 말려주는 지혜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 다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 소설 얼굴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7살 생일 아침 홀로 어슴푸레 잠을 깬 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흐릿하게 보이는 천장이 마치 흙더미에 눌린 관뚜껑처럼 느껴져 질식할 것처럼 숨이 가빠왔다. 그는 이러다 세상의 이름을 한 번도 알려보지도 못한 채 생을 마치는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직업에서도 아니 그 외에 어떤 일에서라도 그는 자신이 세상에 있다가 갔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존재하지 않았었는지 그 둘의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었다. 네, 소설 얼굴 중에서 제일 첫 부분입니다. 중년의 남성분들은 이제 환갑이라는 나이가 사실은 우리 어렸을 적에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종말을 의미했었거든요. 요새는 그렇지 않지만. 근데 40대 후반, 50대가 딱 되기 시작하면 10년밖에는 안 남았다고? 그러면 굉장한 자아 정체성의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주인공 피도 자기 얼굴을 알려야 되겠다는 거. 왜냐하면 사회적인 성공이라는 건 누군가가 나를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로 평가되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자아 소멸에 대한 공포를 느꼈던 거죠. 근데 하필 자기가 스스로 해줬던 유명한 아나운서가 이제 방송인으로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다가 도지사 선거에 나간다고 그러는데 하필 또 자기와 동갑입니다, 나이가. 근데 당선이 된 거죠. 친숙한 얼굴 때문에. 그래서 본인도 야망을 추구를 해서 정체성을 더 확인하고 강화하려는 이제 의도를 갖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래 뭐든 큰 건 눈에 띄니까 가장 큰 병원의 원장이 되면 어떨까? 그럼 누구라도 인정할 거야. 국내에서 제일 큰 성형외과 병원의 대표 원장 그래 그렇게 되면 누가 알아? 겨우 면사무소 주사의 아들이었던 내가 의사협회 회장도 되고 나중엔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다음엔 네, 이런 야망을 품어서 이 소설이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무리한 일을 해서 병원을 크게 확장을 하고 또 경제 위기 때문에 아주 힘든 고초를 겪게 되는데요. 대형화를 해서 성형외과가 큰 규모를 얻고 또 추락하게 되는 일들이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기 이제 뉴욕타임즈를 띄워놨는데 뉴욕에서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이었던 리처드 도브로프라는 사람이 비전문의였는데 미국에서도 의료 광고가 딱 허용이 됐어요. 1982년도에. 그러니까 딱 기회를 잡은 거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TV 광고를 계속하는 예뻐지러 오시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체인 클리닉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가 혼자 수술을 꼼꼼히 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을 어마어마한 의료 과호 소송이 급증을 하고 1989년도에 급기야 한 해 소송이 212건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그 기술도 없이 의술도 없이 무리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도산을 하게 됐고 또 그 와중에 무자격 의료인들을 일을 시킨 것 때문에 1급 사기에다가 또 무허가 의료행위 교사 방조로 징역 3개월 언도받고 한 2달은 진짜로 살았다고 그래요. 네. 이런 일들이 진실 없는 대형화 그리고 추락이라는 그런 모습을 이미 미국에서도 보여줬었던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우리 P라는 주인공은 유명인들의 프라이버시를 다시 복원시켜주는 수술을 해서 병원을 크게 일으키게 됐다는 그런 스토리였는데 이 내용은 유명한 여자 배우가 자기가 시장에 가가지고 뭔가를
쇼핑을 하려고 그러면 누구나 다 자기를 알아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일용 즉석밥 그리고 뭐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을 레토르트 반찬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모두가 다 봐버릴 수밖에 없는, 유명해진다는 건 그만큼 불편한 일이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유명세라는 거는 세상에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탓으로 당하는 불편이나 곤욕을 속되게 이르는 말인데요. 미국의 코미디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유명인이란 유명해지려고 평생 열심히 노력한 다음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검은 안경을 쓰는 사람들이다. 네. 느껴지는 바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유명하지 않은 이 지금의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느끼면서 살아야 될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그 문제들을 겪기도 해요. 도저히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인터넷에 이미 퍼진 얼굴들을 일일이 지울 수도 없으니 차라리 얼굴을 지워주세요. 그리고 의사에게 요구를 하고, 그럼 얼굴이 지금보다도 더 못생겨질 텐데 그래도 괜찮아요?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네 원장님 이제 탤런트를 하지도 않을 텐데요. 못생겨져도 상관없어요. 네. 무조건 자유가 제일 소중하다는 거죠. 네.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이 사람도 맞춘다면 연배가 꽤 많으시죠. 미켈 루크 어느 쪽이세요? 연세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50대? 비밀. 네. 이 얼굴은 누군지? 네네. 눈썰미 대단하시네요. 이 같은 얼굴로 보입니까? 근데 이 사람 얼굴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성형을 많이 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네요. 제가 성형외과 의사니까. 네. 사실은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이 미켈 루크라는 배우가 정말 유명한 배우였어요. 나인 하프 위크 엔젤한테 나왔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 곱상한 얼굴로 자기 이미지가 굳어지는 게 싫었나 봐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아마추어 복싱을 했었는데 프로복싱으로 전향을 해서 무지하게 얼굴이 망가진 거죠. 권투하면서 코 부러지고 광대뼈 부러지고. 근데 문제는 정식 성형외과 의사한테 치료를 받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낭비병이 심하고 체육관 운영에도 실패를 해서 돈이 없다 보니 비전문의 돌팔이 의사들한테 엉터리 수술들을 받은 거죠. 그래서 완전히 망가져서 사실은 헐리우드에 다시 복귀할 수 없을 얼굴이었는데, 그래도 정말 대단한 거가 본인 이미지에 맞는 영화에 최근에 그 신시티라는 영화, 또 망가진 레슬러의 그 어떤 삶을 보여줬던 레슬러라는 영화에서 정말 멋진 열연을 했어요. 이 레슬러라는 영화는 정말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릴 정도인데, 어쨌든 변신과 재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분은. 근데 저런 유명인들 아니고 우리 일반인들도 사실은 변신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언급된 내용은 뭐냐면 왜 우리 보육원에서 아동 학대 케이스들 뉴스에 보면 얼굴 다 나오죠. 유치원에서 원장님한테 꾸지람 듣고 홧김에 애를 한번 붙였는데 그게 CCTV에 다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게 요새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사진이 공유가 된대요. 엄마들 그 카페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얼굴로는 다시는 보육원에 혹은 유치원에 취직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시대가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신 성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성형을 이목을 끌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가 사실은 성형외과의 첫 시작이 그랬습니다. 인도에서 이제 형벌로 코를 잘라버려요. 전쟁에 지게 되면 어떡하나요? 코를 다 잘라서 노예로 끌고 가죠. 어디 도망을 가도 코 잘린 사람은 너는 노예구나 하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왕자가 전투에 나갔다가 전쟁에 져서 코를 잘렸는데 다시 이제 복원이 되면 코는 어떡하죠? 네. 그런 필요에서 인도에서 최초로 코성형들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성형외과 의사들이 늘 자랑삼아 얘기하는 게 우리 이탈리아의 볼로나에서 가스파로 탈리아코지가 우리의 스승입니다 하고들 서양에서는 얘기들 해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분이세요. 이분도 이탈리아에 보면 우리 왜
결투들을 하고 이렇게 얼굴을 다치잖아요. 네. 그러고 또 코를 베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장 충돌로 잃은 코를 복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자, 인도에서는 뺨살을 돌려서 코를 재건을 했고요. 여기는 팔살을 붙여서 재건을 하는 거예요. 근데 팔살이 코에 그냥 붙나요? 한동안 붙여놔야지 살이 붙겠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팔을 밴딩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보조기 같은 걸 차고 있는 게 한동안 살이 붙을 때까지 팔과 얼굴을 붙여놓느라 이런 보조기까지 개발을 한 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현대 이제 성형 수술이 발달한 거가 1차 세계대전 때문이에요. 1차 세계대전은 참호전이에요. 땅을 파고 들어가서 장기로 대치를 하면서 계속 상대방 얼굴만 쏘고 있는 거예요. 총으로. 그러니까 다 얼굴을 다쳤겠죠. 그러니까 야전병원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얼굴을 재건 복원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다친 사람을 아까 얘기했던 그 피판을 돌려서 살덩어리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계속 요거를 이렇게 다듬고 저렇게 다듬고 해서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서 이런 수술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수술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재건 성형에서 미용 성형까지를 다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죠. 어쨌든 사회적인 격리 또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성형은 칼을 사용하는 정신의학이다라고도 말을 해요. 그래서 누구나 갖고 있는 열등감, 열등 컴플렉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성형이라는 걸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이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이 열등감 컴플렉스를 제일 먼저 얘기했다고 해요. 이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1920년대 미국에서 외모가 자기가 평균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열등감을 극복해서 그래야지만 사회 경제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고 정신 건강도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외모는 자부심과 자기 존중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고초를 다 겪고 피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도 너무 유명해졌는데 결국은 그 얼굴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일을 겪게 됩니다. 책을 오늘 읽고 오신 분 혹시 계세요? 네, 대부분 네, 좋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요. 피는 스르륵 눈을 감았다.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 의식 속에 그 탐욕 덩어리가 무너지고 난 뒤 피어난 뽀얀 먼지 위로 잊고 있었던 얼굴들이 떠올랐다. 나이 40까지 노총각으로 퇴짜만 맞다가 수술 후 드디어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들고 왔던 남자 환자의 얼굴. 오디션만 수십 번을 보다가 수술을 받고 나서 이제 데뷔하게 되었다며 환하게 웃던 배우 지망생의 얼굴. 뺨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난 칼자국을 수술로 지우고 나서 행복해하던 어린 여학생의 얼굴, 그 얼굴들. 네, 이렇게 소설은 끝나는데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의 원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우리 얼굴은 불멸성을 갖고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 그림은 누구를 그린 누구의 그림일까요? 아시는 분? 네, 예수님인 것 같아요. 여기 수정구슬을 들고 있는 것이 묘하고 선동적으로 뭔가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누가 그렸을까요?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힌트를 하나 더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얼굴하고 이 얼굴하고 닮았나요? 약간, 그렇죠? 그린 사람이 같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화가 자신의 어떤 그런 품성 내지는 취향 그런 게 조금 나타난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것은 레오나르도의 이 살바토르 문디라는 그림이 1958년도에는 크리스티에서 단돈 60달러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2017년도에 똑같은 크리스티에서 이게 얼마를 받았냐면 5천억을 받았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갑부가 이 그림을 샀는데요. 58년도 때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는지 아닌지를 아무도 몰랐던 거죠. 똑같은 얼굴인데 전문가들이 감식을 통해서 그 덮여져 있던 때를 다 벗겨내고 나서 보니까 이 그림이 나온 거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것이 맞다고 인정을 하니까 이 금액이 5천억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 뭔가 얼굴이 좀 흐릿하죠. 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예수님의 얼굴을 흐릿하게 그렸을까요? 손을 보면 더 선명하죠. 그렇죠? 해석하기를 물질 우주의 유한성을 넘어서고 우리의 감각이 닿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얼굴을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사람의 모습을 한 하나님의 아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인간적인 존재가 된 이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제대로 알 수가 있을까? 여전히 흐릿한 우리의 이해력으로서는 이해하기 불가능한 그런 수준이다. 그래서 형언할 수 없는 기운을 그려낸 것이 바로 이 작품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모호함이었다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 불멸의 얼굴은 모호하게 그릴 수밖에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모호한 중에 뭔가가 느껴진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림 어떠세요? 5천억 할 것 같은가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운동하는 많이 있어요. 네, 아직까지도 사실은 미스테리래요. 이게 진짜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인지 아닌지 이 그림 한 장이 아직까지도 사실은 해결이 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사인이나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처음에 발견됐었을 적에는 유명한 컬렉터가 갖고 있는 이 컬렉션 중에 하나로 그냥 끼워져 있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제일 수제자가 그린 게 아닐까 하고 추정을 했었대요. 그랬었는데 그게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 이제 덧바르기를 한 거예요. 훼손이 되니까. 근데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그거를 제대로 벗겨내고 때를 벗겨내고 나니까 아 이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제자가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거다 하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 자, 이 두 명은 어떤 사이일까요? 부자지간. 여기는 어떤 사이일까요? 한 명은 흑인이고 한 명은 백인이네요. 그렇죠? 친척일 거꾸로랑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네. 이 두 명은 사실은 생판남입니다. 네. 이 꼬마가 이안 스티븐스 교수, 우리 지난번에 우리 마취를 제가 강연했었을 적에도 언급되었던 케이스인데 이안 스티븐스 교수라는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의 인지과학연구소 소장님이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인도, 아시아, 미국 다 포함해서 모았던 2,400개의 환생 사례로 추정되는 케이스들 중에 가장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던 케이스예요. 이 친구는 밤마다 불타는 비행기에 자기 갇혀 있다고 악몽을 꾸는 거예요. 매일 애가 울고 막 악몽을 꾸니까 엄마가 이제 자기 엄마한테 친정 엄마한테 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엄마. 그랬더니 친정 어머니가 정말 그렇다면 한번 검사를 해보거나 추적을 해보자 해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문서들을 다 뒤져서 전생에 해당되는 케이스를 찾아낸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군에 의해서 격추되었던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사람이 이 제임스 라이닝거라는 애의 전생이었을 거라는 걸 알게 됐고 심지어는 아직 죽지 않은 전생의 누나를 찾아가서 만나게끔 해줬더니 가족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아주 숨겨져 있던 얘기들을 애가 다 맞추는 거죠. 너무 신기한 일이 발생했던 거죠. 이 케이스는 더 재미있는 케이스인데요. 2015년도에 뉴스에 아주 크게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CNN 이런 데들. 루크라는 애인데 엄마한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애 이름이 루크인데 엄마 나는 루크가 아니라 팸이에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건 넌 뭔 소리니? 그랬는데 역시나 얘가 전생을 기억하기를
본인은 흑인 여성이었는데 어떤 호텔에서 큰 불이 나서 자기가 떨어져서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죽고 나서 하나님 곁에 가 있다가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내가 이 집에 와 있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두 사진을 묘하게 계속 한번 봐보시면 뭐가 느껴지시나요? 그렇죠? 그리고 웃는 태도도 비슷해요. 네. 여기 이제 보통 우리가 성형외과에서 웃을 적에는 입꼬리를 올리는 이제 광대 대금 소근을 쓰는 타입의 웃음이 있고 이렇게 좌우로 벌리면서 미소리웃이라는 근육을 쓰는 타입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건 전문적인 얘기긴 한데 만약에 환생을 했다면 성도 초월하고 인종도 초월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단테라는 신곡이라는 유명한 작품을 쓴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영혼은 크게 두 기관에서 작용하는데 이 두 기관에는 영혼이 주관하는 세 가지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눈과 입은 가능한 가장 온전한 방식으로 영혼의 의도를 나타내고 또한 그를 장식하는 수단이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생을 넘어서도 지속되는 어떤 특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언급하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그림을 사진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뭔가 느껴지시죠? 알 수는 없지만 네. 혹시 같은 영혼이 아닐까 하는 우리가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영혼이 사라지지 않고 윤회를 한다면 전생 혹은 내생의 그는 나와 닮은 얼굴일까? 아닐까? 전생의 얼굴 혹시 기억나시나요? 조선시대의 내 얼굴 기억 안 나죠? 근데 아마 비슷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네. 근데 기억나지 않는 그는 나와 같은 사람인가? 아닌가? 제가 전작이었던 마취에서 다뤘던 주제가 바로 이거죠. 한참을 더 넘어서서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서로. 네. 꿈나무 두 분은 엄마 얼굴이 되겠네요. 그쪽은 아마도 서로 남은 아니겠죠. 근데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좌우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완전히 남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래 면목이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제일 첫 마음, 우리의 원래 마음을 얘기하는데 부처님이 이제 태어나서 탄생계라고 그러면 이렇게 개송을 얘기하는 거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즉 중생세간의 즉 나의 본래 면목을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지금 띄워놓은 사진은 국장님 기억나시죠? 이 그림. 가세 출판사에서 얼굴이라는 작품이 이번에 나왔는데 초기에 출판사에서 제안했던 표지 사진 중에 표지 그림 중에 하나였어요. 묘하게도 오늘 강연에 딱 쓰기 좋은 그림이에요. 얼굴인데 눈, 코, 입이 없어요. 빈 얼굴이죠. 그리고 우리 고려시대 보조국사 진울 대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텅 비어있고 고요하며 신령스럽게 이해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의 본래 면목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보디다르마상을 띄웠습니다. 달마대사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망상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 모습을 가진 모든 것은 환상이다. 아까 봤듯이 성장, 출생, 성장, 노화 이러면서 얼굴 계속 바뀌죠. 지속되는 얼굴은 없죠. 열애의 모습은 끝이 없으며 그 얼굴, 그의 깨어있음 또한 마찬가지다. 부처의 본래 면목은 어떠한 모습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의 마음도 본래부터 텅 비어있다. 모든 겉모습은 환상일 뿐이다. 겉모습에 집착하지 마라. 성형외과 의사가 이런 얘기하니까 조금 그렇죠. 어쨌든 선어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고 우리 주인공 피처럼 우리의 본래 면목을 잊은 채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본래 면목을 깨닫지 못하고 했던 모든 일들이 다 헛수고이고 헛소동이 아닐까 하는 것을 두 번째 작품인 얼굴에서 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본인도 어쩔 수 없이 변신 성형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주인공 피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네요. 아빠 왜 집에 안 와요? 엄마랑 싸워도 곧 화해하고 그랬잖아요. 이번엔 화가 되게 많이 나셨나요? 네. 그래도 저하고 싸운 건 아니잖아요. 얼른 들어오세요.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 보고 싶어서 옛날 사진 보고 있어요. 이제 집에 꼭 돌아오세요. 이번 주말에는 꼭이요. 사랑해요.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진 그는 다시 침대에 머리를 뉘었다. 이 자리에 이렇게 그대로 누워서 사라졌으면 그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이 자리에 100년 전에는 누가 살았을까? 그 사람은 무엇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아이들도 있었을까? 지금부터 100년 후에는 큰 건물을 올리고 다시 그 건물을 잃어버렸지만 만약 병원이 잘 돼서 큰 성공을 했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날 기억하지 못할 거였는데 잠깐이라도 날 알았던 사람들도 다 죽고 없을 테니. 네. 진실은 역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본래 면목이 비어 있을지 아니면 영구불변에 뭐가 있는 건지 그런 질문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느냐? 미래는 결정되어 있을까요? 결정되어 있다면 정말 살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인생의 의미도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오히려 자유의지가 있고 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인생의 의미는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해답은 각자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를 들면 뭐 우주의 시작이 있느냐 끝이 있느냐 혹은 우주는 비어 있느냐 아니면 꽉 차 있는가 이런 질문들하고도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최근에 뭐 힉스 입자를 유럽에서 발견했다고 그러죠. 힉스라는 거는 별하고 별 사이에 우리는 무한한 진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꽉 차 있었다는 거죠. 꽉 차 있어야지만 수학적으로 뭔가 모든 게 다 아기가 맞아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얼굴이라는 작품을 통해서도 제가 인간의 본래 면목은 공한가 아닌가 유지되는 아까 그런 신성한 기운이 계속 있을 것인가 그런 걸 한번 질문을 던져본 건데요. 저는 사실은 텅 빈 동시에 미묘한 무언가가 있다. 즉 진공 중에 묘한 어떤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진공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얼굴 작품의 표지를 띄우면서 우리 독자분들께 당신은 당신의 본래 면목을 찾았나요? 하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지면서 이 강연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